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초청 관훈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와중에 초청에 응해주신 김동연 후보자, 또 관훈클럽 선후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취재 오신 기자 여러분, 굳은 날씨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치러져서 그 결과가 향후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서울시 선거는 수도 서울의 선거라는 점에서 경기도는 인구 1357만, 국내 최대의 광역단체 선거라는 점에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훈클럽은 이런 점을 감안해서 서울시장 후보와 경기지사 후보를 초청해서 사회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토론회입니다. 김동연 후보는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받으시고 미시간 대학에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입법고시와 행정고시를 같이 패스하셨고 세계은행 프로젝트 매니저도 지내시고 아주대학 총장 역임하셨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도 지내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패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성규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십니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장이십니다. 정영관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십니다. 또 제 왼쪽으로 조남규 세계일보 부국장이십니다. 그리고 정하석 SBS 논설위원이십니다. 이어서 김동연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서 있고 전통 있는 관훈 토론회에 초청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주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직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34년 공직하면서 초반 한 10여 년 지난 뒤에 공직하는 이유에 대한 제 분명한 마음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 변화에 대한 기여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데 기여하는 것이 제가 공직생활 중에 중심을 잡고 소신껏 일해왔던 제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문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공직 33년 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정치 교체와 정치 개혁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정치부터 바뀌어야 우리 경제, 사회, 교육, 구조적인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풀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고, 지난 가을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또 지난달에는 지지난달부터는 경기도지사 후보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선택한 이유는 경기도를 바꾸면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하는 확신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이 경기도고, 경기도 인구, 경제 규모, 투자, R&D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정확하게 4분의 1입니다.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경기도를 바꿔서 실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0년 이상 경기도에 살았던 연고도 나름대로 작용을 했습니다. 15살 무허가 판잣집 소년 가장에서 집이 철거돼서 그 당시 경기도 광주군 천막집에서 6 식구 가장을 하면서 제 꿈을 키웠던 것이 경기도입니다. 제 꿈을 키웠고 이루게 해준 경기도에서 이제는 제가 헌신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경기도를 기회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경기도지사 선거는 경기도민을 위한 선거여야 되는데, 또 경기도를 위한 선거여야 하는데, 지금 정치 싸움 또는 정쟁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경기도를 몇 차례 방문하면서 선거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는 강용석 후보와 전화 통화한다는 논란에 또 휘말리고 있습니다. 추경 60조 가까운 추경 제출됐습니다만은 초과세수 분식 회계하면서 선거의 선심성 공약이라고 하는 그 의아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공약 파기도 지금 연달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쟁과 선거 개입의 이슈 등이 지방 선거를 덮고 있습니다. 경기도 선거에서 경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경기도의 비전, 도민을 위한 소리가 사라진 이 선거판에서 경기도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4년 동안 국정원의 경험을 통한 말 잘하는 말꾼이 아니라 일 잘하는 일꾼으로, 또 특권층이 아니라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공감 능력으로, 또 전관예우를 받아온 사람과 달리 청렴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그와 같은 비교 우위를 가지고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이겨서 경기도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초석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완수하기에 있어서 가장 제가 적임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또 자신감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유서 깊고 전통 있는 관훈 토론에 초청해 주신 데서 감사 말씀드리며,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나 또는 질문에 대해서 성실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후보께서 이 준비하신 모두 발언을 안 하고 즉석에서 하신다고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들어봤는데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말씀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뭐 정치적 공세도 적당히 섞어서 하시고 특히 모두의 말씀하신 게 이제 이 경기도 선거가 정치판에 휩쓸렸다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저희 첫 질문은 정치 쪽에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선거는 어쩔 수 없이 이 정부의 지금 초반의 평가가 되기도 하고, 또 김 후보께서 대선 후보도 출마하셨고 단일화 하셨고 통합도 하셨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부터 먼저 좀 질문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배성규 의원께서 질문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성규입니다. 김동연 후보와는 개인적으로 가깝고 또 좋아하는 분인데요. 그래도 제가 패널로 참석했기 때문에 다소 까칠한 질문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동연 후보는 대선 때 새로운 물결을 창당하셨고, 그때 보수 진보를 동시에 비판하면서 이 아래로부터 반란을 하겠다 이렇게 기치를 내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진영에도 가지 않겠다, 그리고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대선에서 손을 잡으셨고 민주당과 합당해서 지금 민주당 후보가 되셨습니다. 초심이 잘못됐던 겁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을 하신 겁니까? 네, 배 의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9월 8일 대선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 의원님 말씀처럼 양당 구조로 이 강고하게 갈라진 정치 구조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제대로 된 보수와 제대로 된 진보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 아주 소신껏 일관되게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선거 막바지에 대선 얼마 안 앞두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도 솔직히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양당 구조가 더욱 강고해지면서 제가 주장했던 기존의 양당 구조를 깨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당 후보로부터 여러 가지 제의가 들어왔고, 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같은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후보와 함께 대화를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 윤석열 후보와는 그런 면에서 서로 간에 이 가치 공유가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네 차례 만남을 통해서 제가 추구하는 가치들, 또 지난 대선을 통해서 정치 교체를 하려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처음에는
뭐 의아심도 가졌습니다만 그 진정성을 제가 확인하면서 제가 추구하는 가치의 추진을 위해서 함께 단일화를 했고, 또 그러면서 민주당과의 합당 문제는 합당 이전에 그와 같은 저의 가치를 추진하기 위한 정치 교체 공동 추진위원회 제의가 먼저 있었습니다. 또 의총을 통해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당초에 제가 가지고 있던 초심과 이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합당을 했고, 또 이렇게 후보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 교체와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호랑이 굴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동연 후보께서는 그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역대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청와대 비서관, 기재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등 요직을 두루 거치셨습니다. 뭐 이거는 이 능력을 평가받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권마다 꽃길을 걸으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정체성이 헷갈린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 본인이 판단하시기에요. 이 진보를 0으로 놓고 보수를 10으로 볼 때 본인은 어느 정도 몇 점 정도 있다고 본인의 정체성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재밌는 질문이시네요. 저는 25살부터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34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제게 주어진 책임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요. 제 능력이 부족한 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했고요. 어느 정부에서든 제가 갖고 있는 가치와 방향을 저버린 적은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비전 2030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동반 성장과 또 복지국가 비전을 제시를 했고, 그 이후에 어느 보수 정권도, 그것이 이명박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그와 같은 비전의 틀에서 저는 벗어나지 않게끔 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노무현 정부 때 비전 2030은 좌초됐지만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그때 제가 냈던 정책들 현실적으로 추진하고 실현에 옮기는 그 상상력 범위 내에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정부직으로서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초심 잃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저는 제대로 된 보수, 제대로 된 진보는 둘 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이고 서로 간에 건전한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대로 되지 않은 보수와 제대로 되지 않은 진보가 문제인 것이죠. 제대로 되지 않은 보수는 시장 원리를 주장하면서 시장 만능주의로 갑니다. 제대로 되지 않은 진보는 시장 만능주의를 깨자고 하면서 시장의 원리까지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수 진보 정부에서 중요한 일을 맡으면서 그와 같은 것에서 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저버리거나 균형점을 깨진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케일을 0부터 10까지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배 의원님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와 같은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분류에 대해서 제법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난 3, 4년이었던 자본주의 역사에서 보수와 진보가 나름대로 그 나라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변화해오고 적응해온 것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접점과 서로 수렴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코로나 맞으면서 큰 정부, 작은 정부 논란 의미가 없어지고 있고요. 시장 원리에 대해서는 진보도 동의하고 있고, 보수는 시장의 과정에서는 불공정과 시장의 결과에서는 불균형에 대해서 보다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쥐를 잡는데 신지면 어떻고 검은 광이면 어떻게, 신광이면 어떻고 검은 광이면 어떻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안고 있는 이 난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실용주의적인 접근 필요하다면은 보수가 주장하는 자유와 시장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죠,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진보가 주장하는 복지와 상생과 포용을 함께 아우러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10점 평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제 정확하게는 안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가치를 같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아주 진보적인 후보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가치가 같다면 이재명 후보와 거의 진보적 가치를 같이 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재명 후보와 지난 선거에서 연대할 적에 4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 교체입니다.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데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와도 실패하거나 잘못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대통령 개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정치 체제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의 5년 단임 대통령제,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 가치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 이 네 가지 가치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후보는 별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고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으로 동조했고 제가 제시했던 문안에 단어 하나 안 고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이런 질문까지 했어요.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서 선거 전략 내지는 정치 공학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 후보의 진심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에 변방 출신, 마이너리티 출신으로 민주당 개혁부터 얘기를 하면서 진정성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연대는 그분과 제가 모든 가치를 같이 한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제가 지난 대선에서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저보고 이명박 후보의 계승이다, 아바타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승계하고 발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생활 밀착형으로 도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좋은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저는 그와 같은 것을 얹어서 김동연표 정책과 방향을 얹어서 제 나름대로의 색깔로 만약에 도정을 맡게 된다면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 후보자께서는 이 경제부총리로 재직하실 때 소득주도 성장, 주 52시간, 최저임금 인상 등 이 각종 경제 정책을 추진한 이 주체였습니다. 물론 이 당시 청와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의 책임은 인정하신다고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잘못됐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로 1년 6개월 일을 했고요. 그 1년 6개월 동안 경제 성과 결과에 대해서는 그 당시 경제 수장이었던 제가 조금 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소득주 성장의 이제 소득주 성장이라고 하는 네이밍 자체를 제가 반대했었는데요. 주골자가 지금 우리 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들이 골자였습니다. 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하는 것이 맞고 근로시간 단축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당시 부총리 때에 제가 청와대와 격렬하게 대립각을 세웠던 것은 하는 일머리와 방법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방향은 맞지만 2년 새에 30%포인트 가까운 그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든지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업종이나 또는 계절적 요인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의 수용성과 또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그 여러 가지 그 문제점과 후유증을 들어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제가 건의했던 대로 됐더라면은 아마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최저임금 10,000원 달성했을 겁니다. 저는 시장의 수용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시장과 소통하자고 얘기를 했고 임금은 생산자나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비용입니다. 이 같은 비용의 급격한 인상이 오는 고용 조정의 문제 같은 것을 강조했는데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런 일머리와 또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충분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면서 점진적으로 했더라면은 성공했을 것입니다.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기업의 부서 중에서 R&D라든지 또는 일부 의료기관이라든지 또는 계절적 수요를 많이 타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방향으로 가되 충분한 유예기간과 또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하자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소득주 성장에 대해서 비판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일률적으로 여쭤보시는 것에 대한 제 답은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했지만 추진하는 방법과 일머리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반대를 했었다. 그리고 제 의견대로 받아들여졌더라면은 진보의 가치를 추구한다면서 진보의 가치를 해칠 수 있는 일과 같은
그런 문제점은 해결됐었고 지금 경제나 이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냈을 거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들어선 지 일주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집무실 이전이라든가 내각 인선 논란 등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지금 국정 운영 어떻게 평가하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경기지사에 당선되시면 역시 윤 정부와 협업해서 해야 될 도정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앞으로 청와대 여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어느 정부든 성공해야 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네거티브와 비호감 선거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어쨌든 우리 정치판이 주었고요. 인수위 과정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우려점을 주었습니다. 인수위 2달 동안 저도 15, 16년 전에 인수위에서 근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국정 운영의 방해라든지 경제 정책의 큰 비전 제시라든지 국민 통합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난 2달 동안의 인수위는 용산 이전이라든지 관저 쇼핑 또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국무위원 내정자들 이런 문제를 빚었습니다. 지금의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만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국민 통합의 메시지나 그런 것보다는 대립과 다시 진영 논리,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얘기해서는 신자유주의로 회귀하면서 시장 원리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시장 만능주의로 가는 듯한 이와 같은 정책 방향, 또 국제 정치나 외교 관계에 있어서의 아마추어리즘, 그다음에 국제 경제 상황을 전혀 읽지 못하는 듯한 여러 가지 조짐들, 이번 추경에서도 비롯됐습니다마는 국민들의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추경에 있어서도 거의 분식 회계에 가까운 여러 가지 방법들 제시하는 것 보면서 상당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중앙정부와의 협력은 기묘할 것입니다. 제가 12년 전 예산실장, 차관, 장관, 부총리 하면서 정책 결정과 예산 의사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지사나 광역시장, 정당 소속에 따라서 의사 결정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로지 국가의 비전과 대한민국 발전과 경제를 위해서 의사결정하고 정책을 추진했을 뿐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도지사나 시장의 소속 당에 따라서 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왜곡된 결정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실패한 정부가 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되지 않으리라고 믿으면서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국무조정실장과 부총리 하면서 정부 내의 정책 결정과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사회정책에 대한 협업과 조율, 또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아마도 중앙정부와 협력관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본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경기도 남부에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거나 또는 스타트업 천국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반대할 대통령과 반대할 장관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중앙정부를 압도하는 좋은 정책으로 중앙정부와 좋은 협업관계 유지하겠습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국회와의 관계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의 모든 정책 결정과 예산 의사 결정의 핵심은 국회입니다. 정책 결정, 또 예산 심의권이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는 지금 제가 소속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민주당과 충분히 협업하고 해서 중앙정부와의 삼각 협력관계 끌어내서 경기도의 도정을 잘 살피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 바꾸는 기반을 꼭 쌓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중앙정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와 함께 협업까지 두 가지 목소리를 다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경기도는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최대 접전지입니다.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 김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선거 확실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경쟁 상대인 김은혜 후보와 과거 이명박 청와대에서 같이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적인 친분도 있으실 텐데
김은혜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승리할 자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현명한 선택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김은혜 후보 질문까지 같이 하셔서 뭉뚱그려서 답변을 드린다면은 지금 경기도지사는 누구의 아바타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누구의 대변인 뽑는 선거 아닙니다. 이게 왜 윤석열, 이재명 아바타니 이런 논지 나와서 되겠습니까? 지금 경기도 선거는 경기도를 위해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자리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걸 평가하겠습니까? 학교나 또는 그 사람이 그동안 지내왔던 경력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해왔던 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김은혜 후보가 MB 때 부대변인도 있으면서 저는 그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경제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분이 있고 개인적으로 사석에서도 여러 대화를 나눈 그런 사이긴 합니다. 또 이렇게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후보들 간에 살아온 인생의 여정과 해놓은 일을 한번 봐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4년 동안 국정 운영과 대한민국 경제, 소신껏 또 청렴하게 일을 했고 수많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달성했고요. 3% 성장 다시 회복했습니다. 부총리 때에 사드다, 북한 미사일이다 했을 적에 신용등급 떨어뜨리지 않았고 한중 통화 수업 연장했고 한미 통화 수업 만들었고 그 밖에 이루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아주대 총장하면서는 대학 혁신을 현장에서 실천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대학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은혜 후보가 MB정부 때의 대변인이나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 역할을 한 거 외에 어떤 일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경기도민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라 믿습니다. 저는 15살에 경기도 지금의 성남시 천막집에서 6식구가 살았습니다. 끼니 걱정을 했고 상업학교를 졸업했고 야간대학을 나왔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어려운 분들, 도민들, 서민들 마음 누구보다 이해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을 펴왔습니다. 특권층이 아닌 특권층이 아닌 서민 마음 이해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평가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 그만두고 제 기억에 맞다면 39 나이에 KT 전무로 간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종의 전관 예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재벌로 사퇴하려고 나왔고 3년 반 전 부총리 그만두고 수십 건 이상 되는 전관 예우 제우 모두 거절했습니다. 대기업, 대형 로펌, 학교, 심지어는 국무총리 제의까지 전부 거절했습니다. 결국 전관 예우와 그런 것들을 거절하면서 깨끗하고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란 점에서 경기도민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라고 믿고 승리를 자신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선거의 승리를 견인해서 전국 지방선거의 승리를 반드시 끌어내겠습니다. 예, 배우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나온 보통 상대 후보 평가를 들어보면 적당한 덕담이나 뭐 살짝 지나가는 정도의 비판인데 이렇게 대놓고 아바타라고 지적하시는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열정이 넘치셔서 그런지 아니면 진짜 제가 하나 보충 질문 하나 드릴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주성의 구체적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하신다고 동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름에는 반대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아마 경제 전문가로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개념에는 문제가 있다. 소득이 성장을 주도한다는 기본 정책 기조는 문제가 있다 이런 뜻입니까? 네,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시장과의 소통 부족 일머리였었고요. 두 번째는 명칭 자체였습니다. 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명칭 자체에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만 올려가지고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게 저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혁신성장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수요 측면에서의
그 같은 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 증가와 투자 증가와 함께 공급 측면에서의 혁신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에 저는 경제부총리 되기 전에 문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처음 만났을 적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쓰질 않았어요. 저는 사람 중심 투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람 중심 투자라는 말 속에 소득주도 성장에서 하려고 하는 일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경제가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질 높은 성장은 이룰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저희 소신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째는 그 네이밍이 그 같은 문제와 함께 잘못하면 이것이 정쟁화될 수 있는 덫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이름을 제가 반대했고 그 청문회에서 그 말을 안 썼던 것이고요. 내용상으로는 이제 일머리와 시장과의 소통 방법 이런 면에서 반대를 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토론회 준비 리허설을 하면서 어제 오세훈 시장의 경우 정치인이라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예상된 질문이 절반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아마 김동연 후보는 관료 출신이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오세훈 시장보다 더 많은 말씀을 죄송합니다. 더 짧게 하겠습니다. 네. 아주 주옥 같은 질문이 많이 남아있고 네, 아마 알겠습니다. 답변하고 네. 싶어 하실 질문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압축해서 네, 네.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치에 또 다양한 현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용관 의원께서 정치 파트 2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질문을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답도 짧게 하는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이재명 전 후보가 경기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전 후보하고 단일화했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아까 이제 4가지 그 가치 공유를 하셨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당시에 말씀하시면서 다음에 경기지사를 출마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두 분이 나누신 적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이 후보가 그 얘기를 했더라면 제가 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연대하면서 어떤 조건이나 이런 얘기를 전혀 한 적이 없고요. 만약에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하자고 했더라면 제가 아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겁니다. 이재명 전 지사가 이제 대선 패배 2개월 만에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는데 이 부분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렇게 가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때 이 얘기가 나오니까 앵커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당시 우리 후보님께서는 좀 그러진 않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지금 대선 패배 2개월 만에 출마를 하고 그것도 자기 연고가 아닌 인천 계양 상대적으로 언론이 보기엔 좀 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가는 것 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혹시 그 전에 뭐 이런 얘기 또 뭐 상의한 적은 있었는지. 이재명 후보와 이제 선거 후에 그 통화를 뭐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본인의 그 출마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눠본 적이 없었고요. 아마 제가 추측키로는 본인의 고민이 깊었을 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에서도 이제 전략적으로 공천을 결정을 하고 아마 본인이 그 이번 지방 선거에서 나름대로 전국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쉽지 않은 결정을 했을 겁니다. 우리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제가 어느 방송에 그 얘기 나왔을지 제법 전 얘기입니다만 뭐 본인이 결정한 문제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글쎄요 하실까 이런 식의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아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 또 당의 강력한 요구 등을 감안해서 본인이 어렵게 내린 결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성남으로 나오는 게 더 좋았을까요? 글쎄요 저도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뭐 이런 경기지사 출마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 만났을 적에 제가 얘기하는 가치에는 관심 없었고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그 이후에 대한 얘기를 오히려 하셔서 제가 조금 뜻밖으로 느꼈을 정도였었는데 결국은 본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남이 좋았을지 인천 계양이 좋았을지는 뭐 본인이 판단을 놓으셨겠지만 아마 당 쪽에서
그 개항을 전략 공천하는 것이 결정했던 걸 알고 있고, 또 성남에는 분당 갑에 김병관 후보라고 지난번 선거에서 아주 아깝게 진 후보가 있었던 것도 하나 고려인이 아니었을까, 저는 뭐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대장동 문제를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의 가장 큰 이슈이기도 했고, 또 대선 때 우리 김 후보도 약간 제가 듣기로는 기득권 카르텔과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얘기했고 진실이 가려져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오늘 방송에서는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는 이재명 전 지사의 어떤 주장에 동의하냐 이런 거에 이제 예스 답변을 들으셨던 걸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다시 최대 공익 환수다 뭐 이렇게 또 해명도 하셨던 것 같은데, 약간 좀 그 대장동 의혹에 대한 입장이 약간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네. 우리 정 의원님이 그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좀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 것 같은, 뭐 의도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우선 그 팩트를 정확하게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 당시 모 방송에서 제기했던 질문은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에 동의하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오를 들었는데, 자막에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자막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셨고, 특히 김은혜 의원 그래 가지고 저를 공격을 했는데, 다시 그 방송국에 저희가 항의를 해서 자막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의 대장동인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단군 이래의 그 삼국시대 고려 조선 세종대왕님 한글도 만들었고, 이순신 장군은 왜군도 물리쳤고, 또 권위주의 경제시대이긴 합니다만은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단군일의 최대 치적을 대장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죠. 근데 자꾸 그거를 그 상대편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이렇게 하는 것에 우선 유감 표시를 합니다. 대장동에 대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시정일관 같습니다. 우선 대장동 사건은 최초에는 그 LH를 통한 공영 개발을 추진했는데, 그 당시 한나라당인가요? 당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힘에서 주로 반대를 해서 좌절됐고요. 그 이후에 공영 개발을 시찬에서 시도한 것도 역시 그 당시에 지금의 국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제 기억이 맞다면 시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결국은 민간 합동 개발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공익 환수가 일부 효과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다만 그 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참여했던 민간 쪽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아주 폭리를 취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이 사건의 개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됐든 또는 검찰이나 경찰 수사가 됐던 그 의사결정이나 그 진행되는 절차나에 있어서 분명하게 이 진위와 이 수사를 해서 가려내자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아마 이재명 후보는 대선 중에 특검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이 됐든 검찰이 됐든 경찰 수사가 됐든 아주 그 확실하게 수사를 해서 분명히 밝혀내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저는 미래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뭐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자꾸 선거판에서도 이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장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지금 경기도지사 선거는 경기도민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게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도시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제 입장을 여쭤본다면 저는 분명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초과이익 환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꾸 옛날 얘기를 물어보시니까, 이 우리 저 상대 후보도 또는 토론회에서도, 뭐 오늘은 우리 정 의원님 말씀에 제가 이렇게 뭐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좀 답답한 마음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짧게 그럼 말씀해 보시죠. 어떻게 이런 사업들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을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의사결정 과정과
또 투명하게 한다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주민과의 그 충분한 의사소통과 공감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와 같은 그 정책 수혜자나 일반 국민들과의 공감과 소통이 없으면은 거의 100% 가까이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업들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또 충분한 의견 수렴을 갖춰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환수해서 시민들 또는 도민들께 돌려드리겠다 하는 두 가지 원칙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 더 이재명 전 후보와 관련된 거를 질문 드리는데 워낙 뭐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뭐 다른 백현동 아파트 개발 의혹도 있었고 또 그와 별개로 성남 FC 그 후원 의혹 뭐 경찰 수사가 또 들어가고 했는데 또 이제 그 법인카드 뭐 유용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그래도 이게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보신 적이 있는지? 네네 뭐 예, 자세나 해도 예. 우선은 뭐 저 다른 후보들과 토론회 때 준비를 위해서라도 좀 예. 자세나 해도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좀 있다고 보시는? 예, 그렇습니다. 뭐 예. 법카 같은 거는 분명히 문제가 명확하지요. 있고요. 다른 그 백현동 문제나 또는 성남의 도시인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 의혹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아까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명한 그 검찰이 됐든 또는 경찰이 됐든 분명하게 그 조사하고 수사해서 이 밝혀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지사가 되시면 하여간 그런 거에 대한 진상 규명에도 뭐 적극 협조하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워낙 우리 후보님은 이제 흑수저 신화로 뭐 이제 유명하신데 이제 뭐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이제 경기도의 여러 가지 서로 네거티브 공방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후보님들의 그 자식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우리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의 이제 이중국적 문제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주로 공부를 했고 미국 시민권자로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누려가면서 했다. 이런 부분이랑 이제 그 우리 후보님의 어떤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그런 어떤 스토리와 약간 좀 뭐랄까 좀 배치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 예, 그 부분에 예, 대해서도 그 오히려 우리 정 의원님이 질문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희 가족이 미국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제가 국비 공무원 하던 중에 국비 유학으로 미시간 대학 가서 유학했습니다. 그때 저희 작은 애를 낳았어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속지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면 미국 국적을 부여받습니다. 그 출생신고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각종 의료라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그 태어난 것에서 그 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생신고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가족이 살다가 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그 학교를 다녔고요. 그리고 다시 미국 간 게 제가 워싱턴 DC에 있는 세계은행 월드뱅크 근무할 때 가족이 다 같이 갔습니다. 저희 집 애가 그때 작은 애가 5살이었습니다. 큰 애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집 애들은 큰 애는 제가 유학 간 동안 한 4년 동안 함께 살았고 그 후에 거기서 태어난 작은 애 같이 살았고 월드뱅크 가서 저희 가족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애들은 전부 공립학교 다녔습니다. 제가 유학 비자로 또는 국제기구 근무하는 비자로 근무하기 때문에 공립학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립학교 들어갈 형편도 못 됐고요. 저희 집 애들은 저희 가족이 미국에 있는 동안에 전부 공립학교 다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작은 애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고 나중에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마쳤습니다. 물론 그 오랫동안 미국 생활했기 때문에 국제학교를 다녔습니다만 그리고 미국 대학을 진학을 했고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육군 병장으로 제대를 했고요. 군 생활도 제가 출마하는 경기도 화성 51사단에서 충실하게 근무해서 부대 표창
부대장 표창까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은 조기 유학도 보내고 어떤 사람은 호합한 유학도 보냅니다. 저희 집 애들 미국에서 태어나서 그랬던 것뿐이고 자꾸 이중국적이라는 용어를 쓰시는 정확한 법적 용어는 복수국적입니다. 국적법 바뀌어서 원정 출산이나 그러지 않은 경우에 유학 가거나 상사원에 가서 난 자녀들, 특히 남자들은 병역을 의무를 필요하게 되면은 전혀 문제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도 복속적을 신분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거를, 국적법에 의해서 국내에서 외국인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면 인정을 받는 게 현행 국적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 집 큰애가 30살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인이죠. 저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떳떳하다 이렇게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좀 길어진 것 같은데 한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34년 관료를 하셨는데 이제 정치인 경력은 1년도 안 돼. 네. 좀 어떻든가요? 이제 그 관료로서 이렇게 정부 정책을 수립할 때하고 정치인으로서 사실 지난 대선 때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잖아요. 뭐 어떤 차이랄까? 본인이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을 작년 9월에 대선 출마하기 전에 정치 권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양당으로부터 총선이나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대선 경선 출마 선언할 때마다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양당 구조에서 정치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인데 있고 저희 기재부 출신의 선배 동료들이 정치하는 길은 한 가지였습니다. 거대 양당 중에 하나 들어가서 빼치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정치를 어렵게 결정을 했습니다. 대선 출마할 적에 제가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되리라는 생각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정치판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 가치를 고거에 높이 세우고 싶었습니다. 가서 깨지더라도 이 가치를 갖고 부딪혀보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치한 지 지금 작년 9월부터 기산하면은 뭐 한 9개월, 10개월도 채 안 됐겠지요. 저는 정치 경력이 짧은 것이 저의 비교 우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존의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고요. 기존의 정치 문법과 행태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캠프에서 주문해요. 다른 정치인들처럼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기존의 정치 문법과 정치 행태를 그대로 따른다면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비록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좀 험난하더라도 제가 갖고 있는 가치를 바꾸거나 초심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도 우리 배성규 의원님께서도 그럼 왜 민주당 들어가냐 얘기하셨는데 민주당 들어가서 바꾸고 싶습니다. 개혁하고 변화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지난 대선에서 연대 과정에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 의원님 말씀처럼 애로사항도 있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동안의 관료 생활과는 전혀 다른 면에서 제가 적응이 좀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기운차게 또 신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좀 이제 경기도의 경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대한민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무슨 행정만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 영역이 필요한 곳이고 여러 가지 갈등 현안이라든지 뭐 이렇게 풀어가야 될 것들이 많은데 약간 이제 정치력 같은 게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사실은 지금 우리 후보님이 뭐 이렇게 지금까지 보여준 건 없는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준 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정 의원님 그 질문에 이제 겸허하게 그 수용을 하고요.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관료들이 정치의 길로 접어드는 것은 그동안에 양당에 들어가서 빼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 거부했고 당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신당을 창당을 했고요. 그리고 대선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그 비호감 네거티브 판에서 나름대로의 그 아젠다,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아젠다 세팅에도 제가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잠재력을 좀 보여주면서 가능성 보여주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금 주신 말씀처럼 겸허하게 수행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정치와는 다르게 하겠다고 하는 소신과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이 관훈 클럽의 토론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하고 동시에 또 초청자는 본인의 생각이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게 장점으로 꼽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두 사람 질문했는데 1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토론에서 시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다음 질문부터는 조금 더 압축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자들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문제는 서울은 물론이지만 경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부동산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박병률 경제부장께서 부동산 관련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입니다. 제가 과거에 기재부 출입할 때 사실 지금 김동연 후보께서 부총리를 하셨죠. 네, 그때 당시에 부총리를 뵀을 때 정말 몇 년이 지나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정치인 김동연으로 제가 뵐지는 정말로 상상을 못했습니다. 좀 감회가스럽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 부총리 시절에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도 저도 이제 새롭게 한번 반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경기도 관련된 부동산 정책을 몇 가지 여쭙겠는데 일단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일단 한두 가지는 먼저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때 초대 부총리를 하셨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경기 정책과 관련돼서는 아까 소주성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일정 부분 이제 연루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소주성과 함께 부동산 정책도 지금 반추해 보면 상당히 좀 문재인 정부 때 특징적이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당시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도 우리 지금 김동연 후보께서 많이 이제 청와대와 이제 싸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행이 됐고요. 또 그 결과로서 지금 그때 당시에 부동산 가격과 비교했을 때 많이 오른 데는 뭐 2배 또는 3배까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그런 이제 결과로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그 5년 만에 이 부동산 가격이 크게 급상승하게 된 원인이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부동산 정책 위에 다른 뭐 거시적인 뭐 경제 환경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5년 정부 기간 중에 오른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거시 정책 또는 통화나 재정 정책 그리고 국제 경제에서의 흐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감안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에서의 그 잘못 대처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정권 초기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것만은 반드시 막고 싶다라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부동산에 대해서요. 네. 예. 부동산 제가 부총리 있는 동안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사실은 청와대와 의견 대립이 심했습니다. 제가 그 가장 의견 대립이 심했던 부분은 이제 공급 확대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세금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로 풀자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공급 확대나 그와 같은 세금 정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강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경제부총리로서도 이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종 결정자가 아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그 공급 확대와 그 같은 부동산 세제 면에 있어서의 제가 그 주장했던 내용들이 받아들여졌더라면은 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1년 6개월 재임하는 기간에 부동산 가격은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만두고 한 1년 뒤부터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됐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 반 동안 경제 수장으로서 책임을 별생할 정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공급 확대를 조금 더 제가 주장했던 것을 조금 더 세게 얘기하는 것과 함께 규제 쪽에 세금과 이 대출 규제 쪽에 있어서도 이 조금 더 합리적인 수준에서 규제를 좀 주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후보자님 아마 지금 철학이 좀 반영된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경기도 선거 나오시면서 지금 내세운 그 부동산 정책, 뭐 대표적으로 135 부동산 정책이라고 네이밍하셨던데, 요거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또 공급 확대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제1기 그 신도시 관련돼 가지고 그 안전 진단 기준을 같은 이런 그 각종 규제 완화를 하고, 또 재건축 재개발 때 용적률 뭐 300%, 또 최대 500%까지 상향하겠다, 이런 지금 공약도 내세웠는데요. 이거 사실 그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내세웠던 그 규제 완화랑 그 결 같이 하는데,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요 공약 내놓고 나서 지금 1기 신도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지금 관측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 혹시 말씀하신 지금 내놓으신 135 공약처럼 이런 규제 완화, 그리고 용적률 상향 이렇게 하면 이 1기 신도시 올해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 135 대책은 이제 1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 문제 반값 아파트 이제 공급이 지금 골자입니다. 만약에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신속하게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박 부장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나 이제 재건축하게 되면 이제 세주택에 대한 가격 상승에 효과가 조금 있을 수 있겠죠. 부동산 문제는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 1기 신도시 문제만을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도 부동산 대책을 하면서 가장 범하기 쉬운 우가, 부동산 정책은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거시 정책, 아까 말씀하신 국제 상황, 금리 문제, 통화 정책 이런 걸 다 같이 봐야 되거든요. 공급 문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에서의 반값 아파트 그 공급이라든지 또는 주택 예약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그 이 문제를 해결해서 집값 안정과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기 신도시 문제는 제가 네 군데를 가봤는데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그 노후 배관이나 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 30만 호 정도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을 봐서라도 추진은 꼭 필요하겠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동산 가격 안정 문제는 종합적으로 보면서 같이 좀 푸는 방법을 추진하겠다 하는 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그런 면에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가장 거시적인 안목과 미시적인 그런 추진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 경기도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거는 이제 부동산 정책 중에서도 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아마 숫자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 보니까 또 이슈가 되는 게 이제 그 재산세 부담 완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대인 그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도 보니까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100% 감면하겠다, 이런 지금 공약을 던져놨던데, 지금 우리 그 김동연 후보님 같은 경우는 그럼 구체적으로 재산세를 얼마나 어떻게 뭐 부담을 경감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재산세를 일률적으로 일정 규모의 이야기는 면제주겠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보유세 관련돼서 내용을 잘 아마 깊이 있게 그 아는 분이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세를 부과를 하려면 우선 공시 가격을 반영을 한 다음에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라는 걸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아마도 그 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려면 이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아마 제로로 만드는 방법을 방법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이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세는 이 지방세 중에서도 시군세입니다. 그럼 이 시군세인데 도지사가 이걸 뭐 감면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과 함께 협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 상대 후보는 그렇게 해서 메꿔지지 못하는 재산세를 도 예산으로 메꿔주겠다는 것 같아요. 경기도 예산이 지금 34조 정도입니다.
지사가 재량을 쓸 수 있는 돈 그 중에서 10%도 안 될 겁니다. 이 시군의 재산세를 그렇게 일률적으로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 도재정으로 메꿔준다고 하는 것은 지방 재정을 잘 이해가 부족해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재산세 문제는 이 시군에서 일종의 시기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사를 하게 된다면은 이 보유세 문제 전반적으로 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면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또 시장 군수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서초구가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초가 지금 50% 아마 탄력세로 해서 상한 아마 50%까지 신주를 할 수 있게끔 네. 아마 서초가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이 도와 시군 재정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 감면은 가능하지만 뭐 전체 100% 감면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리고 그 종부세에 대해서도 좀 몇 가지 말씀을 하셨던데 그 비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종부세를 면제 또는 대폭 감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비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말씀을 안 하셨더라고요. 지금 얼마 정도 가격으로 지금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번 대선 때 이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컨대 1가구 1주택자가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하면 이 종부세 감면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1주택자의 경우에 그 종부세 매기는 기준이 지금 11억입니다. 11억이면 아마 시가로 한 15, 16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15억까지 올리겠다고 얘기를 해서 아마 한 20억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는 종부세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물론 이게 도지사로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할 때는 이건 시장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을 고려해서 지금 금액을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충분한 검토를 한 뒤에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가구 1주택자의 1가구 1주택자가 그 장기 보유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혹은 이제 10%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런 공약도 있던데요. 지금 현재 보면 그 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이면 어차피 지금 양도세는 세금이었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12억 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집한채 팔더라도 2, 30억 차익을 남기는 사람들한테 조세율을 적용하면 이거 사실상 부자 감세 아니냐, 이것도 형평성이 어긋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도세 그 문제가 저는 우선 우리 박 부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부총리 때도 유예하자는 얘기를 했고 지금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주택자가 그 물건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을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주택자에게는 20%, 3주택자에게는 30%의 양도세 중과를 하고 있는데 일정 기간 저는 부총리 당시에는 2년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비슷한 공약을 내세웠더라고요. 1년을 이렇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 부동산 시장에 좀 매물이 나와야 되겠다. 이것은 공급 대책 중에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양도세에 대한 그 감면 문제는 저는 아까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15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액에 대해서는 플랫으로 해서 이렇게 10% 정도의 세율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5년 보유 10년 거주라면은 투기 목적으로 이 집을 샀다기보다는 충분한 실소유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20억, 30억 이상의 양도 차익을 내는 주택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라는 생각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일률 그 정도의 조건을 충족하면 일률 세율을 하되 다만 지금 박 부장님이 우려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 때 보완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급 관련된 건데 그 3기 신도시 관련돼 가지고 그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자적 도시화하겠다. 그러면서 그 창업과 그 스케일업이 모두 이루어지는 스타트업 천국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경기 남부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판교 이후에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를 좀 염두를 하고 계십니까?
그 스타트업 청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스타트업 청구도시. 3기 신도시 문제는 제가 그 충분한 교육과 교통 인프라를 깔면서 정주 여건을 만들면서 했단 말씀이고요. 스타트업 천국은 경기도 전역에서 이뤄내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그 7기 민선 그 도전과는 달리 8기 때는 혁신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혁신 성장 강조하는 것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박 부장님 질문이 아마 그 질문과 연결될 것 같은데, 저는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과 수원의 군공항을 함께 이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공항 자리와 수원공항 자리에 한국판 실리콘밸리 건설과 스마트 모빌리티 시티를 함께 아우러지는 복합 첨단 명품 도시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의 판교와 연계되는 그야말로 거대한 한국형 실리콘밸리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혁신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또 두 번째로는 저는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겠습니다. 3만 개 스타트업을 임기 중에 만들어서 6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이미 내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폭적인 규제 완화인데, 이 문제는 뭐 조금 질문에서 벗어나는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그 제가 부총리 때 늘 강조했던 혁신 성장을 그와 같은 성남과 수원 공항 자리에 한국형 실리콘밸리와 스마트 모빌리티 시티 건설, 또 경기 남부에 완성하게 될 경기 국제공항을 반도체 수출의 허브 공항이자 주변을 국제 자유도시로 만드는 그런 계획을 통해서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와 완전히 바뀐 경기도의 모습을 4년 임기 내에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통상 이 시간 정도 되면 1라운드 질문이 끝나고 잠시 후보 초청자에게 좀 쉬는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진행상 계속 그냥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래도 조금 물이라도 제대로 한 잔 드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그 혹시 최근에 드라마 TV에 상영한 드라마 중에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계속 보지는 않지만 뜨문적으로 보면서 뭐 신장 노른자 얘기 나온 거 본 적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경기도민으로 사는 직장인들의 일상을 그린 내용인데, 거기 보면 거주의 여건이라는 게 인간의 의식과 삶을 저렇게 강하게 규정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뭐 사내 동호회도 가입하지 못하고 교통 문제 때문에 3남매가 시간이 늦어지면 함께 택시를 타고. 네,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사실 교통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교통 개발하면 또 경기도가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반면에 또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서 서울과의 출퇴근이 아주 영리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GTX를 포함한 교통 문제 질문을 SBS 정화석 의원께서 이어가겠습니다. 예, 수화동입니다. 질문을 늦게 할수록 시간 압박이 강해져가지고 후보님한테 좀 짧게 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사회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지금 사실 경기도민 가장 큰 관심은 주거하고 교통이겠죠. 예, 그래서 앞에서 이제 뭐 부동산 문제 얘기했으니까 좀 교통 문제를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GTX 이 지금 뭐 여야 후보 모두 뭐 노선 연장, 그다음에 뭐 추가 노선 신설 이런 거 다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 GTX가 사실은 2010년 지방선거에 그 당시 김문수 경기지사 후보가 공약으로 내면서 이제 이게 공론화가 된 거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 4번째 지방선거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가. 근데 그동안 보면은 GTX A 노선 지금 이제 공사하고 있고요. B 씨는 아직 뭐 한 삽 떠보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그 상황에서 D, E, F 해가지고 계속 후보들은 경기도민들한테 이렇게 희망을 심어주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그 지금 뭐 추가 노선 검토하는 데만 5년 이상 걸릴 거다라는 뭐 전문가들 얘기들이 많은데, 그 지사 임기 4년 동안 어디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GTX A 노선은 지금 2024년 일부 개통이 되고요. 아마 이제 삼성역 구간만 아마 2028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정 의원님 말씀처럼 B 노선 이후는 지금 이제 계획 단계에 있는데, 워낙에 이제 대규모 공사가 되다 보니까 준비에서부터 그 절차를 밟는데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도 다음 8기 민선 도지사 임기 중에 이와 같은 계획의 확정
또는 국가철도 기본계획의 반영 또 그밖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정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재정과 민자 간에 이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할 것들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하면서 그 절차를 지금부터 밟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지금 4번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계속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단 말이죠.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민자 유치 사업 아닙니까? 사업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잘 이 진척이 빨리빨리 안 되는 건 아닌지, 왜 이런 걸 갖다가 저 후보님한테 묻느냐면은, 후보님 저기 기재부 이차관 시절에도 그 이 여야의 그 복지 공약 보면은 거의 뭐 증세하고 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해가지고 한번 뭐 선거법 위반 논란도 한번 공격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느 정도 가능한가? 이 사업성이라는 게 그게 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업성 문제는 이제 DEF 같은 경우는 신설하면서 같이 봐야 되겠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재정과 민자 간의 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하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그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절차에서 그 철도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것부터 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예타 이 절차가 쭉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조율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안 나왔을 경우에 노선을 조금 이 변경 수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그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뭐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를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 이제 교통을 이런 GTX를 통해서 뭐 제가 1시간 돌려드렸던 약속도 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축은 아까 혁신성장이나 또는 이런 것을 통해서 경기도 내에서 문제가 해결하도록 하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자리, 교육, 병원 수요 이런 것들을 경기도 내에서 잘 해결함으로써 경기도 자체 내에서 해결되도록 함으로써 교통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것도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아주 저 후반부에 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측면에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사업성 측면 말고 철학적인 측면에서 그 지금 여야 어느 후보가 돼도 지금 GTX는 뭐 밑에선 평택구에서부터 북으로는 저 동두천까지, 뭐 그다음에 인천에서부터 양평, 가평까지 지금 다 저 뚫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지금 강원도지사 선거에서는 그거 지금 강원도까지 연결하자고 그러고 있어요. 그 후보님이 지난해 그 발간하신 저서에서 수도권 올인 구조를 뒤집자라는 주장을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 후보님이 평소 말씀하시던 그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입장에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교통 공약에 대한 그 후보들의 과몰입,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 균형 발전의 그 철학에는 저는 지금도 그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이와 같은 교통이나 또는 수도권 인프라 문제와 지역 균형 발전 문제를 그 제로섬 게임으로 볼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 특성에 맞게끔 투자와 또 여러 가지 그 발전하게끔 도와주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수도권의 여러 가지 이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든지 또 지금 말씀드린 인프라 문제와 이제 조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개가 다 같이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물론 이제 우리 정 의원님 질문에는 이제 그 한정된 재원의 이제 우선순위나 이런 문제를 아마 지원하실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같이 추구해야 될 가치다. 그리고 특히 그 GTX나 이런 문제는 그 민자 활용 방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화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그 이 KTX 이제 그 개통을 하면 그 지방에 이제 이 설치된 KTX 역 주변에서 지역 상권들이 몰락하는, 그러니까 이 위축되는 그 빨대 효과라고 하지요. GTX에서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날까요? 그런 현상도 그 있을 수 있고 또 반대 현상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제가 며칠 전에 포천하고 연천을 가봤거든요. 거기에 젊은 청년들 일자리 문제, 또 창업하는 문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는 교육 문제 얘기를 하면서 또 거꾸로 또 호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경기 북도 신설을 설치를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경기 북부, 예를 들어서 경기 북부의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통 인프라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쪽이 자생적으로 또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개발을 발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충분한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산대교 문제 좀 여쭤볼게요. 그 얼마 전에 사나흘 전에 그 일산대교 앞에서 네, 무료화 다녀왔습니다. 추진하겠다고 예, 한번 하신 게 제가 뭐 기억이 나는데요. 이거 사실 지금 법원서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뭐 당시 이재명 지사가 강행하려다가 그 결국은 법원에 제동이 걸려가지고 지금 본안 소송으로 지금 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추진하신다는 거죠? 지금 뭐 법원이 결정할 일 아닌가요? 예, 이건 뭐 법원 판단을 일단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잘 그 법원 판결 과정에서 이제 반영하도록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강 다리가 28개인데 그 중에 유일하게 돈 받는 다리가 일산대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서북 쪽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불편하기도 하고 참 억울한 일이죠. 다른 다리 건너는데 돈을 안 내는데 왜 이 다리 건너는데 돈을 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봐야 될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본안 소송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점들을 충분히 저희가 그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이재명 당시 이제 경기지사가 그 지금 일산대교 운영 주체가 국민연금공단이잖아요. 결국은 그 국민들로 받은 연금보험료를 거기다 투자한 셈인데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투자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그때 이재명 당시 지사가 국민연금공단을 악덕 사채업자로 표현했어요. 너무한다. 예. 이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후보님도 동의하시나요? 글쎄요, 제가 그 발언의 맥락을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SNS에 그냥 간단하게 헤드로만가 뭐 악덕 사채업자 같다. 글쎄요, 그 표현의 뭐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그 앞뒤 그 맥락을 모르고 이렇게 뭐라고 평가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 운영권을 이제 그 일산대교 운영권을 가져오려면은 저 보상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산정해 놓은 게 한 2천억 원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지금 뭐 그 연금공단 쪽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운영권이 2038년까지 있는 건데 그때까지 이 운영 수익이 한 7천억 원 정도는 날 거다. 이 한 5천억 원 정도의 이제 그 갭이 있어요. 물론 지금 일산대교 무료화 해가지고 뭐 일산, 파주, 김포 시민들 전부 다 무료로 다리를 이용하면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국민연금공단의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말씀이죠. 네. 자칫 뭐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배임 혐의로 또 뭐 논란이 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맞나요? 이제 뭐 이런 문제가 이제 결국은 그 아마 이제 민자 또 국민연금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제 그 이익 환수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 지사 입장에서는 서북 주민들에 대한 그 불형평과 또 민원 해결 문제가 같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액의 그 어느 정도의 그 도에서 산정과 국민연금이 산정한 돈의 그 차이는 제가 뭐 정확하게 좀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 법원 그 과정에서 이런 내용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 방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재정 문제나 이 수요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더 들여다보면서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상금을 준다고 했을 때 뭐 한 2천억 원이다 그러면 그 중에 아마 도비에서 나가는 게 한 최소한 절반은 되겠죠? 글쎄요, 그 문제는 이제 뭐 도비에서 그 지금 1,000억 정도라면은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 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보다 좋은 조건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아마 시군에서 이걸 부담하기는 그렇게 큰 돈을 부담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또는 중앙정부와의 또 관계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 자꾸만 사회자께서 눈치를 주셔가지고요. 마지막으로 한 질문. 네네. 예, 하겠습니다. 그 아까도 뭐 답변 중에 말씀하셨지만 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그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최저임금 인상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지금 시장의 수용성 관련해 가지고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일괄적인 뭐 인상이 아니라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최저임금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노동계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물론 반대를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후보님이 경기지사가 되신다면 경기도의 최저임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거는 이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 후보님이 경기지사에 당선이 되시면 그 이후에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 얘기가 이 공론화가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표명하실 겁니까? 네, 제가 부총리 있을 적에 그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검토를 했었어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주 단위로 다루고요. 일본도 비슷한 적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은 지역별 임금 차등 문제가 쉽지 않더라고요. 업종별로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업종별은 조금 더 신축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는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어요. 최임위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로서는 그 최임위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 임금 그 차등화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업종별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최임이나 그 최임위 결정 과정에서 좀 함께 논의는 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별 차등 적용은 약간 좀 부정적이라는 네, 그거는 우리 이 넓지 않은 그 면적에서 그 지역 주민들 간의 그 위화감이라든 이런 문제 때문에 쉽지 않고 다만 그 지역에서 정말로 주민들이 그 대다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하는 그 지역 주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이기도 하지만 적정 지역도 있고 바다도 있고 또 주민의 출신 지역 구성도 다양하고 또 남북 간의 불균형 문제도 있고 정말 다양한 압축적인 한국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정 현안도 다양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래 기다리셨는데 조남규 세계부 부국장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도 질문을 한 10개 정도 준비해 왔는데 못할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마침 또 시간이 됐으니까 핵심적인 거 한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후보님은 대선 후보 시절에 아까 정화석 의원도 잠깐 짚었지만 수도권 올인 구조를 뒤집자, 수도권보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공공 투자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그래서 그 사례로 3기 수도권 신도시 개발, 수도권 광역 교통 정책 이런 걸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셨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게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신 다음에는 이런 공약들을 대거 내놓으셨는데 경기도민의 표를 얻기 위해서 기존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역균형 발전은 아까 우리 다른 분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소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 지역균형 발전을 해야지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수도권 문제, 경기도 문제와 지역균형 발전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조화롭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 북부 같은 지역은 지금 그 군사보호구역이나 상수도보호, 뭐 또 환경 아주 중첩된 규제로 인해서 지금 심하고 있거든요. 또 경기도에 있는 그 잠재력을 아까 말씀드린 첨단이나 또는 4차 산업과 관련된 첨단 이 잠재력을 또 마음껏 발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또 뒷받침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좀 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경기도의 혁신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 발전을 견인하게 하겠다는 것이 꼭 경기도만의 그 혜택이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함께 파급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믿고 있고요. 또 경기도와 수도권은 그 나름대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함께 추진해서 같이 추진하면서 이렇게 조화롭게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민주당의 이제 지방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오신 분들은 크게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관련해 가지고 현행 그 수도권 정비 계획이 성장 억제 유지 계획이라는 거는 뭐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 전 장관이 뭐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현행 체제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기업 투자 유치나 조세 수입 증대 이익은 전부 수도권 지자체가 독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차제에 수도권은 기업 투자 유치, 비수도권은 이로 인해서 나오는 수도권 지자체의 세입을 비수도권이 좀 차지하는 식으로 만들면 비수도권의 수도권 규제 완화 찬성 명분과 동기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그 어떤 조세나 이 그 재정 체제가 우리 지금 세금을 거두면 내국세의 40%를 지방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통해서 거둔 세금의 40%는 무조건 법적으로 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방에 갈 적에 지방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보내죠. 지방 재정 조정되더라고 하지요.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전액 다 지방에 주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재정 시스템 하에서 그와 같은 제도는 빌트인이 돼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수도권에서 경기도에서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내국세로 잡히면은 지방 소득세와 지방 소비세와 지방 소득세 이런 것 서택스를 가는 것 외에도 40%가 지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그런 제도는 돼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수도권에 대한 수도권 정비나 이런 것들을 풀어줌으로 생기는 이익을 지방에 좀 더 나눠주자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이미 그것은 지금의 아까 말씀드린 조세 체계를 통해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더 추가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주어야 될지 문제는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가장 큰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린벨트 제도인데요. 사실 그린벨트 제도는 뭐 정부가 앞장서서 사실상 훼손시켜 왔죠. 임대주택 제공이나 뭐 이런 목적으로. 그래서 사실상 뼈대만 남은 상황인데 이런 그린벨트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경기도가 대체로 많은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는 적극 활용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가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약간의 이제 사회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되 정책 타겟팅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모를 한다고 했을 적에 예를 들면 우리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무주택자를 위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는 정책적 타겟팅을 분명히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효용가치,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명분과 동시에 환경 보전에도 또 다른 측면에서 강화하는 정책을 같이 조화롭게 함으로써 이 사회 갈등을 해소하면서 풀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일부 푸는 식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그 UN 535국 서울 유치를 내세웠는데 과거 민간 차원에서 이런 운동이 한번 있었어요. 당시에. 그때는 경기도 파주하고 고양시가 이제 유치 운동을 같이 전개를 했거든요. 후보님도 역시 비무장지대의 뭐 평화공원 조성이니 해서 경기 북부를 평화경제 허브로 만들겠다는 그 공약을 밝히셨는데 UN 535국을 경기도에 유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워싱턴에는 국제기구인 월드뱅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송도에 있는 GGI죠. 글로벌 성장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 유치할 적에 제가 유럽에 가서 그 운동을 해서 유치에 성공한 적도 있습니다. 뭐 기여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기구 유치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지금 UN 본부가 지금 4군데가 있는데 5번째를 유치를 한다면 뭐 우리 송 후보도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평화라든지 또는 환경 문제와 관련돼서 또는 이런 점에서 무엇보다 이 DMZ 근처에 있는 경기 북부 지역이 가장 이 컨셉도 맞고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 유치하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지사로 선정이 된다면 제가 또 국제기구 근무 경험과 또 많은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추진할 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환규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단축해 주셔서. 근데 뭐 지금 한 7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플로어에 질문이 없습니다. 아마 너무 답변을 완벽하게 하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원래 2라운드 되면 새로운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혹시 꼭 추가로 하실 질문이 패널 중에 있으시면 추가로 해주시죠. 정치 분야에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경기도지사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지자체장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라고 하면 국민들이 다 대선 주자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번 대선도 한번 나오셨었지만 이 경기도시가 도지사 되시면 대선에 다시 한번 도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배 의원님, 저는 지금 경기도 문제만으로도 지금 뭐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시간과 노력과 정열을 지금 경기도지사가 돼서 경기도를 발전시키는데 지금 뭐 모든 걸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다른 생각할 여유 없이 경기도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또 경기도지사가 돼서 경기도정을 잘 살피겠다고 하는 오로지 그 생각으로 좀 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우리 뭐 대의원이 질문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 대통령을 모셨는데요. 이제 경제적으로 좀 뭐랄까 경제 관련 하셨으니까 가장 좀 잘한 대통령, 본인과 좀 이렇게 잘 케미가 맞은 대통령 누구인지 꼽아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대통령 6분 모셨습니다. YS 때부터 YS 때 청와대 근무했었고요. 그 이후로 쭉 모셔가지고 부총리까지 했습니다. 굳이 우리 정 의원님께서 답을 강요하신다면은 저는 노무현 대통령 꼽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비전 2030이라고 하는 국가 비전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 보고서를 통해서 저는 정책 당국자로서의 한계를 넘어서 이 경제 철학과 경제 가치와 이 국정 비전에 대한 눈을 뜨게 됐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가 아주대 총장할 적에 부총리 제의했을 적에 제가 처음에 사양하다가 비전 2030 보고서가 그 당시 캠프에서 중심 보고서였는데, 그 보고서 만든 사람이 이제 실천에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을 듣고 제가 부총리에 들어갔을 정도로 그 보고서를 만들면서 국가 간 가치, 철학, 또 정말 힘든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한 구체화를 할 수 있어서 굳이 꼽다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가 가장 좀 그런 게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더 있으세요? 하시죠. 근데 이제 실제로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신 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가까이서 모신 거 아닐까? 그 당시에 이제 비서관도 했고 오랫동안, 그리고 이제 기재부로 들어가 예산실장도 하시고 차관도 하시고, 이명박 정부 시절은 좀 어떻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국무조정실장으로 뭐 2주에 한 번씩 보고를 드리고 굉장히 자주 보고를 드리는 상황이었었고, 문재인 대통령께도 정기적으로 2주에 한 번씩 보고를 했지만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뭐 자주 만나고 필요하면 통화도 하는 그런 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대통령이나 저는 소신껏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도 여러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치권에 대한 제 소신을 밝혔고, 박근혜 정부 때는 뭐 제가 사표를 내고 나왔었고, 또 아까 문재인 정부 때는 소주성에 대한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정무직, 새 정부에서 정무직을 하면서 저는 뭐 제 소신껏 그리고 제 신껏 일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래 정화석 의원 질문인데 제가 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금 후보가 경기지사 재직할 당시 지역화폐 효용성을 둘러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학계와 전혀 다른 입장 내놓으셔서 논란이 있었는데, 경제 전문가로서 지역화폐 효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지역화폐를 보다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화폐 보면서
소비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수정 보완하고 확대 발전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전 지사의 정책 중에서 같은 생활 밀착형으로 이 도민의 생활을 바꾼 정책들은 승계하고 보완하고 발전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이제 뭐 대장동 이슈 등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지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대장동 문제나 또 법화 문제, 수사 문제 이런 얘기에 대해서 나온 것에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겠지만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거나 또는 정치적 의도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거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면서 또 보완할 부분, 또 수정할 부분 하고 이런 수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그야말로 정해진 또 투명하고 제대로 된 절차에서 가는 쪽으로 가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미래를 위한 얘기들, 경기도를 위한 얘기들이 주로 화제가 돼서 비전 선거, 정책 선거가 됐으면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저희도 대장동 문제 같은 걸 짚었는데 좋은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과거를 정확히 진단해야 미래를 또 지향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과 인식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한 또 판단의 기준이 되리라고 봅니다. 플로에서 질문이 하나 왔는데 김재용 선배께서 하시는데 질문지를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약간 이게 한국의 고위공직자 출신 중 정관예우를 거절한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그 외 정당들의 국회의원 선거 등 출마 제의도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후에 지금처럼 대통령 선거나 도지사 선거 출마 등을 염두에 두고 그랬던 큰 포석 대기획이 아니었는지 솔직한 속마음을 듣고 싶습니다. 100%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관예우 박근혜 정부 때 국무위원 시장 마치고 나오니까 장관 연봉에 20배 제의도 받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절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철학이나 이런 것보다도 제 마음속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그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제가 전관예우를 다 거절했다는 것이 뉴스가 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제가 정상이어야 될 것 같은데 거의 유일하게 제가 전관예우를 다 거절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데 저는 뒷일 생각하고서 그런 일 한 적도 없고요. 그때는 정치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었고요. 그냥 제 양심껏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모든 걸 거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고위 공직자로서 그것이 국민에게 무한한 책임을 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등의 주저없이 그런 결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 대선 관훈 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를 모시지 못했습니다. 당시는 지지율이 조금 저조하게 나와서 김 의원님 모실 경우에 다른 모든 후보들을 초청해야 될 상황이 돼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30몇 년의 경제 관료를 지내신 경륜과 또 이런 것들을 듣고 싶었지만 그때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모시게 돼서 저로서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생을 하셨지만 마무리 발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좋은 질문 해주신 우리 패널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함께 표시합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말씀 주시는 그런 질문에 따라서 저도 또한 답변하면서 많이 배웠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하다는 제 부족한 점도 채우도록 하겠고 또 주신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저 말하기 좋은 말 남이 써준 걸 읽지 않고 진정성 가지고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정을 맡게 되면 4년지 경기도는 확실하게 변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민들께 경기 찬스 드리겠습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셀프 찬스 없는 도민 청년들에게 경기 찬스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혁신 성장을 통해서 경기도 경제 몇 단계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일자리 넘쳐나게끔 만들겠습니다. 또한 경기 북도 많은 분들이 그동안의 정치적 공약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경기 북도 여러 번 가보면서 경기 북도가 북부쯤에 갖고 있는 그 성장 잠재력 보면서
분명하게 추진해서 대한민국 경기도 역사, 대한민국 역사의 한 획을 분명히 긋겠습니다. 4년 뒤 확실하게 다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제가 갖고 있는 진정성과 또 그동안에 쌓은 역량과 경험을 통해서 경기도를 바꾸는데 분명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후보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 해주신 패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기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초청 관훈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